네, 안녕하세요. 꿈 씹는 농부의 숙면용 라디오 영화 리뷰. 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두 남자입니다. 예. 이 두 남자는요, 2016년 11월 30일에 개봉했었고요. 시간은 91분짜리 영화. 주연 배우는 마동석, 최민호. 여기 최민호는요, 최민호 씨가 아마 샤이니 멤버일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 샤이니 맞나요?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샤이니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돌 그룹 거기에 되게 잘생긴 분 있어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 민호일 거예요. 민호. 원래 두 글자로 민호 했었는데 이게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최민호 씨. 그래서 마동석과 최민호 이 두 분이 이 영화의 주연 배우입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본 거는 마동석이라는 배우 때문에 일단 골라서 봤고요. 우리 캐치원 TV로 본 건데, 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게 봤어요. 예, 그, 뭐랄까요. 바로 직전에 제가 영화 리뷰했던 그 공조라는 영화는 기자 평론가 평점이 3점 몇이었거든요. 이 영화는 기자 평론가 평점이 5.44예요. 예, 5.44인가 그럴 겁니다. 5.44고 그 공조 영화는 오히려 관객 평수는 8.3인데 기자 평론가 평점은 좀 낮았죠. 그러니까 기자 평론가들이 보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예, 별점을 주는 점수를 주는. 저도 이 두 남자라는 영화에 있어서는 글쎄요. 재미 뭐 그런 거 자체로 볼 때는 뭐 어두운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리고 되게 시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웃고 막 그럴 만한 요소는 별로 없죠. 그쵸? 그렇지만 영화가 흡입력은 있다. 집중도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다. 그리고 또 집중을 좀 안 하고 편하게도 볼 수도 있는 영화다. 물론 그냥 마냥 편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폭력적인 장면도 좀 많고 이 내용의 영화 스토리 자체가 되게 좀 약간 어두운 음지의 세계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영화다. 저는 그렇게 몰라요. 평해 봅니다. 음, 뭐 네이버 영화에서 제공되고 있는 줄거리 한 네 줄짜리 줄거리인데요. 한번 잠깐 읽어드릴까요?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는 악덕업주 형석. 이 형석이라는 인물을 마동석 씨가 연기했습니다. 절도를 일삼는 가출팸 리더 진일. 최민호 씨가 연기했고요. 형석이 진일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잡아두게 되자 진일은 형석의 딸을 납치한다. 인생 밑바닥에 있는 두 남자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이 줄거리만으로는요, 택도 없습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사성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줄거리는 뭐 이 영화를 다 표현한다고 하기엔 너무 조금 더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가출팸 리더 진일 최민호 씨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가출팸 리더라는 말이 이제 딱 어떤 시사성에 있어서 이 영화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관심 있게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글쎄요, 이 영화는 제가 제일 나름대로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가출 비행 청소년들의 어떤 열악한 생활 실상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제 허구도 많이 가미됐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시사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 뉴스 쪽에 보면 청소년 가출 팸 그리고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가요? 그런 데서도 어떤 가출 팸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죠. 가출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걸렸고 또한 그런 가출 팸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가두고 감금하고 그들에게 어떤 예, 착취를 하는
예, 그런 집단, 그런 어떤 이제 성인 어른들도 있고요. 아울러서 가출팸인데 자기 여자친구 혹은 가출팸 여자의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성매매를 시켜서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요즘 꽤 됐죠. 벌써 몇 년 동안 이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니까요. 이 영화는 그런 소재를 예,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예, 가출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는 불우한 가정들도 많다는 거죠. 그 불우한 가정이라는 건 금전적으로 가난한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이나 사랑이나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좋은 지도적 역할을 예, 또 사랑을 쏟아주고 예, 애정을 가득히 쏟아줘야 될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거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부모 탓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아이들의 스스로의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요, 인격적이고 사랑을 주는 그런 아이들일 수 있지만 학교 가서 또 잘못된 어떤 좀 뭐랄까 소위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그러나 인간학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때 정말 나쁜 그런 인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위 나쁘다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부모가 너무 예,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두려고 하는 것을 깝깝해가지고 아, 난 그런 부모가 너무 정말 싫어. 부모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자유분방함과 아이 스스로의 어, 어떤 돌발된 행동, 예, 돌발된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근데 그런 돌발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모두가 부모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두가 자녀 탓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그런 이유들로 가출 청소년들이 예, 발생하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아빠, 엄마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원인인 경우가 꽤 있죠. 물론 이제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때로는 화를 낼 수 있고요. 때로는 꾸중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인격적일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의 과정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정도를 넘어서는 가정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의 대부분 한 80% 90%는 거의 그러한 비인격적인 부모 혹은 부모가 이혼을 했다던가 홀부모이다던가 예, 혹시 가난하다던가 혹은 예, 그런 정도가 꽤 많은 거죠. 그런 가정들이 아울러서 이제 친구들을 또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들 또래 문화에 또 폭력적인 문화, 폭력적인 어떤 세계의 또래 문화 그것에 젖어들어서 인격이 비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는 안 맞고 어떤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춘기 특유의 예, 뭐 그런 반항의 마음,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예, 일단 뛰쳐나온 거죠. 그렇지만 대책은 없이 제가 어렸을 때 가출이라고 했던 게 초등학생 때인데 예,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하여튼 뭔가 화가 났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하도 오래돼서.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고 뭐 딱지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놀던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데서 사는데 나와서 열받아서 나와서 그 친구랑 평소에 놀던 데 아지트처럼 삼던 데가 있는데 벤치 같은 데였는데요. 거기서 밤 9시까지 뻑입니다. 그리고 나서 춥고 배고프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죠. 근데 엄마 아빠가 되게 혼낼 줄 알았는데 그 무섭던 아빠도 예. 그리고 잔소리를 평소에 많이 했었던 내 어머니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조용히 받아주셨던. 그렇다고 해서 뭐 안아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당일 중에 밤 9시에 들어왔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가출을 초등학생 시절에 한 적이 있고, 두 번째 가출은 이제 중3 때인데, 가출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별이 된 거겠죠? 이제 그때가 뭐 이 얘기는 좀 무거운 얘기 될 수 있는데, 중3이 아니군요. 중2 겨울이네요. 중2 때. 예, 중2 때 겨울.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혼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고, 예. 또 뭐 여색도 뭐 하는 그 오입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바람 피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는 뭐 돌아가셨고요. 서른 제가 한 살쯤에 돌아가셨고, 뭐 그런 아버지 일화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저의 이야기를 썼던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삶과 함께 편에 뭐 나름 상세하게 좀 이런저런 얘기로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어머니랑 이제 함께 못 살고 아버지랑 함께 살게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저를 좀 괴롭히고 술 먹고 오셔서 또 이제 폭행도 하시고 그리고 욕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를 쫓아내시죠. 또 가출이라기보다는 출가에 가까운, 예, 네 엄마 데리고 와 막 그러면서 저를 쫓아내십니다. 예. 그 전에 한 번의 일화가 더 있군요. 예. 그 전에 이제 쫓아낸다기보다 이제 제가 열받아 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이미 제 키도 아버지와 비슷하고 힘은 물론 아버지가 더 세셨지만 만취하신 아버지가 이제 막 또 막 술주정에다가 또 나를 괴롭히고 하니까 내 멱살을 막 잡으시면서 이제 저를 괴롭히셨죠.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밀치고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때 4층짜리 아파트에 그 아파트 계단을 쭉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당시에 고강 아파트를 한 곳에 살았었습니다. 예, 뭐 부천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예, 근데 4층에 살았었는데 이제 내려오다 3층에 바로 유리가 보이니까 열받아서 유리를 주먹으로 쳐버리죠. 제 주먹은 피가 나고 유리는 깨졌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화곡동에 살고 계신 고모네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갔는데 나중에 술 깨신 아버지가 이제 고모가 이제 예, 제가 이제 뭐죠? 고모네 집에 와 있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예, 전 다시 아버지 이제 집으로 다시 갔고 이제 아버지는 다시 뭐 그때는 별말 없으셨어요. 술 취했을 때 일을 잘 기억을 못하세요. 필름이 끊기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또 술 취했는데 이제 만취하셔서 또 오셨는데 너 한 번만 더 뭐 이제 또 다시 주정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만 더 고모네 집에 가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근데 그럴 분 같이 보였어요 당시에 내 아버지지만 네 그럴 분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거를 오히려 어머니한테 권해드릴 정도로 이제 어머니가 힘들다고 여겨졌고 그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혼하시라고 난 괜찮으니까 이혼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충분히 많이 권한다면 엄마는 이제 아버지랑 이혼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뭐 엄마랑 더 살고 싶으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나이 차가 15살인가 17살 차이가 나요. 예. 어머니는 민증상으로 59년생이고 실제 나이는 이제 57년생인데 예, 제 아버지는 민증상으로 42년생이고 실제 나이는 40년생인가 그러실 거예요. 나이 차가 대단히 많이 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아버지는 어머니를 뭐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바람은 피고 또 만취하면은 막 집에 와서 술주정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 예.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오셔서 다 한 날 하루는 네 엄마 찾아와라 막 그러면서 주정을 부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 있는 돈 한 3만 5천 원인가 쥐어주시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네 엄마 찾아와 그러면서 짐을 싸라 그러더라고요. 아예 저를 내쫓을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집까지들을 좀 챙긴 다음에 대충 옆으로 매는 당시 학생 가방이 있었습니다. 예, 스포츠 가방 같은 거. 예. 거기에다가 짐 옷가지들을 좀 싸고서 이제 쫓겨납니다. 예. 근데 다만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오라고 크니 못대고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예. 엄마 데려올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저는 나갈 때는 엄마 큰이모네 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때
예, 부산에 내려갑니다. 처음에 집에 나갈 때부터 부산을 내려가야 되겠다.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고강동이라는 곳이 그때도 고강동이었는데 이제 되게 서울에서 가까운 동네예요. 고강동이 어쨌든 서울 경기 지방인데 예, 바로 신월동이라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 붙어 있는 동네가 부천 고강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서울이라는 데가 너무 싫어서 예,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요. 중2 때예요. 중2 때. 중2 겨울 방학이죠. 예, 그때 당시에 겨울 방학 맞죠? 겨울 방학인데 이제 봄 개학을 거의 맞닥 얼마 안 남겨둔 예, 구정 설날을 얼마 안 남겨둔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되네요. 뭐 그래서 뭐 여러 이런저런 사연이 있습니다. 예, 부산에 내려갔는데 신기하게도 다행히도 제가 그때 35,000원밖에 없었는데 새벽 한 4시인가 에쯤에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갈 데는 없죠. 수중에 이제 기차표를 한 그때가 6,000원인가 7,000원 내고 아마 갔던 것 같은데 예, 한 25,000원 정도 남았죠. 수중에 2만 얼마? 예, 숙박비도 당연히 없고 뭐 여관이나 뭐 모텔 그런데 갈 엄두도 못 냈고요. 일단 첫 차가 다닐 때까지 어딘가에서 뻐겨야 되는데 일단 하염없이 어둑어둑한 그 길을 걸었죠. 부산에서 지하철에 내려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느껴본 게 노숙자들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었고 예, 그리고 길 어두운 데 지나가는데 부산역 근처였는데 그때 예, 어떤 할머니가 붙들면서 뭐 이쁜 아가씨 있어 뭐 그러면서 예, 그런 이제 성매매 쪽으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뿌리치고 그냥 쭉 걸어갔죠. 그리고 첫 차가 이제 다닐 때까지 지하철이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생각은 그랬어요. 벼룩시장이나 그때 당시에도 뭐 교차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알바를 그걸 보고 구해야 되겠다. 숙박이 되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첫 차가 뭐 다닐 때 지하철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예, 겨울이었잖아요. 예, 그곳에서 어쨌든 히터는 나오니까 눈을 붙이면서 앉아서 쪼그리면서 앉아서 눈 붙이고 그때 찬양 테이프를 귀 속에 이어폰을 꽂고 예, 카세트 테이프가 그래도 카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꽂고서 예, 찬양을 들으면서 왜 슬퍼하느냐 소리엘 찬양 있어요. CCM. 예, 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 위로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이런 멜로디거든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한 두세 시간 동안 그 속에서 있으면서 이제 좀 근데 몸이 안 녹아요. 그 지하철 딱 있으면요 한정류장 갈 때마다 문이 열려요. 찬바람이 쑥쑥 들어오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때 예. 그때 잠바를 겨울 잠바가 아니라 약간 봄 잠바 같은 걸 제가 입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가출에 대한 출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따뜻한 옷도 별로 못 입고 그래 가가지고 되게 추웠어요. 뭐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하철에서 못 녹이고 한 9시쯤인가 이제 넘어서 어차피 그 전화를 하려면 벼룩시장이나 그런 걸 집어들고서 전화를 해도 9시 이후에는 이제 뭐 영업을 하니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숙박이 가능한 알바 자리가 어떤 공장 같은 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집이 한 곳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공장에다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던 것 같고 아침 9시니까요. 그리고 중국집에다 걸었더니 예,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예 물어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15살인데 뭐 그러면서 뭐 전화로 좀 사연을 조금 짧게라도 얘기했나 봐요.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내려왔다 뭐 그러고 그래서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일단 오라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을 추억해 볼 때 저는 이제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봄 정도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어린 시절도 교회를 조금씩 다니긴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선생님이 그 상대방 애는 안 혼내고 나만 일방적으로 혼내니까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 막 그러면서 이제 안 갔었죠.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제 친척 고모 그 딸내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고 둘째 딸이 저랑 같은 날 태어난 저보다 12시간 늦게 태어난 동생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남매랑 그 자매랑 되게 친하게 지냈죠. 고모네 집을 제가 저희 집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그 고모하고 고모부 두 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아이들한테 잘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라서 고모네 가면 항상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았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 가면 거긴 기독교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맨날 찬양 뭐 부르고 뭐 흥얼거릴 때도 찬양을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았고 그리고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나도 예수님을 믿긴 믿고 근데 교회는 안 나가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중학교 2학년 때 봄쯤부터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혹은 교회라는 걸 다녀보자 해가지고 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고 있던 교회로 화곡동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예. 뭐 강일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화곡동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인현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로 계셨던 곳인데 그곳에 제가 다니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근데 6개월 정도 됐나요? 교회를 다닌 지? 그 전에 뭐 강일제일교회라는 데도 다녔었는데 거기는 제 또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나오고 거기가 원래 제 친척 여동생이 다녔던 교회인데 그곳은 이제 한두 번 나갔다가 안 나가고 오히려 학교 친구가 다니고 있고 또 제 친척 누나가 그 2살 많은 누나가 다니고 있었던 강일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죠.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했는데 부산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날 첫날 저는 이 가출 팸 같은 거에 어울리게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가출 팸의 어떤 되게 실상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주 적나라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시사 르포 같은 그런 데서 봤을 때 이제 가출 팸에 대해서 다룬 어떤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뭐 그런 류의 어떤 시사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가출 팸의 적나라한 실상까지 다 보여주진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런데 어쨌든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내려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수중에 2만 5천 원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저는 알바를 쉽게 구했고 그 중국집에 어쨌든 당일날 바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일하게 되죠. 근데 일주일 정도 있을 때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요. 근데 저는 거기 내려가 있으면서 어린 마음에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쨌든 일단 저를 내쫓았고 또 큰이모한테도 분명히 연락을 할 거고 나중에 그러면은 엄마에게도 연락을 할 텐데 엄마랑 연락을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아빠랑 그렇지만 큰이모에게 저를 내쫓았다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물어볼 텐데 그럼 큰이모나 엄마가 이제 제가 행방불명이 된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아빠랑 다시 조우를 하게 되거나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엄마가 아빠에게 괴롭힘 당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걱정되니까 부산에 내려있지만 엄마는 걱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간 지 한 3일인가 쯤 됐을 때 큰이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 여기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시라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하죠. 그리고 저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하는 게 별거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장님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맡아주신 것 같아요. 뭐 월급이나 그런 협상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다만 저를 딱하게 여기셔서 이제 그 식당 안에서 숙박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 보조를 원래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 말고 다른 알바를 직원 한 명 더 구하신 거예요. 원래 한 명만 고용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당시에 29인가 30살 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중국 요리나 중국 요리사가 되고 싶으셔서 주방 보조로 정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먼저 취업이 됐고 그분도 또 같이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주방 보조로 쓸까 하다가 저는 어리니까요.
그곳에서 이제 주방 보조로 쓰면서 얘가 나중에 커서 요리사까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그분이 좀 더 딱하셨던지 사장님이 그분을 주방 보조하게 하게 하고 저는 간단한 일들 이제 서빙 같은 거 중국 이제 중국집이었는데 식당에도 종종 손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서빙을 하다가 나중에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 뭐 배달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 중국집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설날 그때 구정 설날이었어요. 이제 중3이 되던 해에 이제 설날인 거죠. 예. 예. 16살이 되던 해에 설날. 예. 그때 구정. 그때 이제 중국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죠. 엄마가 그곳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신 다음에 아 우리 아이가 그쪽에 있다면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초지종 얘기하다가 이제 저는 엄마가 저 바꿔가지고 너 왜 거기 있냐 해가지고 뭐, 나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다. 근데 엄마가 무슨 소리냐 올라와라. 어 네가 거기서 무슨 중국집에서 일을 한다 그러냐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지 말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됐죠. 당시 수중에 엄마는 엄마도 엄마 집이 없었어요. 예. 엄마도 엄마 집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시면 돈 땡전 한 푼 안 받고 이혼하셨거든요. 엄마가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랑 너무 살기 싫어서 예. 아무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나쁜 분이었어요. 예. 위자료라던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 것도 없이 재산 분할이나 그런 것도 그때 집이 있었거든요. 자가집이 예, 아파트가 저희 소유였고 근데 엄마는 땡전 한 푼 안 받는 조건으로 그냥 이혼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였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수중에 돈이 없으셨어요. 거의. 그래서 어머니도 일을 하셨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장네 집에 얹혀서 같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일단 근데 아들내미가 예, 부산에 내려가서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올라왔고 예, 어머니 친구분 화곡동 쪽에 사시는 제가 그때 신원중학교인가? 예, 신원중학교 그곳에 다니고 있을 텐데 예, 어머니 친구분이 화곡동에 사셨고 예, 신월동 쪽에 있는 학교 중학교인데 화곡동이랑 신월동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친구분 측에 저를 맡겨요. 그리고 하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숙비로 친구분이시니까 되게 최저로 받는 것 어떤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예, 아마 그렇게 들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하숙을 하게 됐고요. 한 6개월 정도의 하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6개월인가? 중3 정도 기간 동안에 6개월에서 거의 한 7, 8개월 이상? 예, 중3 거의 마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다. 예, 근데 그분도 어렵게 사셨는데, 그분도 전세를 사셨고, 2층 집에 예, 전세를 살고 있었고, 방도 두 칸이었고, 그 집에 자식도 예, 둘이 있었고, 예, 내가 내 식구의 가족이었고, 방은 두 칸이었고, 예, 그래서 그 작은 방에 저를 비롯해서 남자아이 둘이 같이 제 또래였죠. 예, 세 명이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눈칫밥이라는 거를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뭐 눈칫밥이야 뭐 제 아버지 눈칫밥을 늘 보면서 살았었으니까 어린이절에 예, 예, 아버지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어린 시절 저의 정서는 되게 좀 비인격적인 부분들로 많이 좀 상처로 일그러진 그런 인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예. 뭐 그렇게 해서 어머니랑 다시 조우를 하게 됐고 하숙 생활을 한 다음에 어머니가 열심히 또 그래도 돈을 저축하고 아끼셔서 이제 신월동 근처로 예, 방을 한 칸 마련을 하세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요. 빌라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안 딸려 있는 단칸 방이고요. 그걸 전세로 구합니다. 당시에 돈 700인가? 그 정도일 거예요. 돈 700에 반지하에다가 다세대 주택인데 문도 이런 현관 철문이 아니라 나무 문으로 됐고요. 화장실은 그런 어떤 그런 단칸방들이 탕탕탕탕 있고 복도가 있으면 복도 끝에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좌식 좌변기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 물을 끈 같은 걸 당기면 물이 쫙 내려가는 뭐. 근데 되게 위상 상태는 안 좋아서 코를 막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약간 냄새도 너무 구역질 나고 그럴 만한 곳이고 단칸방인데 한 두 평, 세 평? 그 정도 되려나요? 예,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방이 있으면 그 앞에 약간의 어떤 세수할 만한 공간이 있고 세탁기가 놓여졌었나? 세탁기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나요? 세탁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세탁기 하나 들어갈 공간하고 그리고 이제 주방 식기가 약간 뭐 다라가 아니라 뭐 뭐라 하죠? 약간 선 뭐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정도 놓을 수 있고 가스레인지 정도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정도? 예.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세수 정도 할 수 있고. 예. 그 정도의 공간. 방은 음, 예, 뭐 한 두세 평 정도? 예. 지금 저희 집에 작은 방만한 정도? 작은 방만 하지도 못하죠. 그거보다 더 작죠. 저희 집 작은 방은 그래도 다른 작은 방에서 좀 큰 편이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3 시절 동안은 거의 하숙을 하며 살았고요. 이제 중3 마칠 때쯤부터인가? 예, 그때부터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어머니랑 이제 같이 살게 되죠. 예,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항상 어머니는 이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뭐 공부도 하긴 했는데 예, 뭐 어떤 변호사가 돼서 예,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당시 알려져 있기로는 예, 좀 금전적으로나 그런 것들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 그때부터 제 꿈은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내 꿈이다 커서 그러려면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 변호사일 거다 생각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친구를 소홀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자퇴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는 약간 욱하는 성향도 있는 그런 제 성향도 좀 있죠. 예. 중2, 중3 때까지는 친구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과 놀고 지나고 막 우정이란 걸 소중히 여겼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저의 베스트 친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고 나는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막 사회 시간에 막 영어 수학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 애였어요. 근데 친구 그때 반 애들 중에 한두 녀석이 저를 되게 싫어했죠. 밉상으로 봤죠. 저 싸가지 없고 저 거지 같은 놈이다 저거. 뭐냐 저거 막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재수없다 막 그렇게 본 거예요 저를. 예, 어느 날 그러다가 예, 저를 아침에 어떤 한 녀석이 뒤에서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전 욱하는 마음 같아서 같이 싸웠어야 되는 건데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도 잘했었는데 근데 어머니 생각하니까 당시 그 고등학교가 광양고등학교였는데 제가 거기 인문계 1회 졸업생들이랑 같은 동기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그 광양고등학교가 본래 특수 목적 고등학교였던 학교였는데 나중에 인문계로 전형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 1회 학생이었는데 예, 교칙이 그래서 되게 엄격했어요. 학교 교칙이. 원래 특수 목적교였다가 막 운동부 막 서클 막 그런 있는 운동부 중심의 그런 어떤 학교였었는데 거기 이제 인문계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떤 교칙이나 그런 걸 되게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 무조건 정학 뭐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싸움은 일단 정학이니까 엄마가 걱정되는 건 내가 정학다는 건 상관없는데 엄마가 되게 걱정되니까 문제는 일으키면 안 되고 일단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되게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나중에 그래서 야 너 쪽지로 보내가지고 너 끝나고 뭐지 나중에 쉬는 시간 이쪽으로 나와라 한판 붙자 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자니 또 이건 또 정확당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랑 또 같이 학교 생활하면은 또 제가 사고 한번 크게 칠 것 같더라고요. 반 병신을 만들던지 아니면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가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고요. 저의 욱하는 심정에 또 한 가지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이제 노량진 학원 쪽에 단과 학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죠? 예. 대입 학원 뭐 해가지고
그때 유명했던 게 뭐 대일학원인가? 한샘학원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 대일학원인가? 유명한 학원에는 세 곳 있었습니다. 단과학원이 뭐 3만 원이면은 한 과목을 1학기나 1년치 과정을 한 달 동안 이수할 수 있는 다 학습 쉽게 이해하면서 학습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학원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면 된다. 학교가 저는 공부하는 시스템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필요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되는 나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막 시끌벅적한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집중도 안 되고 모르는 거 있어도 물어보기도 좀 힘든 개인적으로 막 교무실 내려가는 거나 그런 걸 학교 다니면서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학교 시스템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도 시끄럽고 예. 그래가지고 나는 혼자 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빨리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 학교 아마 수업 시간 끝나고 중간에 내가 그냥 가방 싸매고 나갈걸요? 가방 싸매고 나오니까 그래도 그새 정든 몇 명의 친구들이 붙들면서 야 가지 마. 너 가면 안 돼. 야 가지 말라고 막 하면서 어떤 친구는 내 주먹 얼굴 나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정이 있었던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는 제 얼굴 주먹을 한 대 빡 때리면서까지 말이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야, 그러지 마. 안 돼. 너 지금 가면 후회할 거야. 막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나오고 어머니한테 자퇴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한 17살 된 이제 남자아이가 그리고 어떤 고집도 대단히 있는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여자인 엄마가 그 남자아이의 어떤 성정을 꺾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예. 아주 독하게 맘먹지 않는 이상. 근데 한 3일 정도를 엄마가 끙끙 앓죠. 예. 무슨 평생 후회할 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지만 저는 제가 한번 마음먹으면 거의 마음 안 바뀌는 그런 약간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예.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결국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3일째 되는데 학교 같이 가서 예, 자퇴를 하게 되죠. 담임 선생님이 그때 좀 연로하신 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당시에 이제 국어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은 너가 지금 자퇴를 하면은 자퇴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게 너의 습관적인 어떤 경향이 될 수 있다.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야지. 그러면 너가 더 얻는 게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네가 모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하면은 오히려 앞으로 네가 사회생활 할 때,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너는 회피하는 유전자가 너희 안에 어떻게 몸에 배일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저에게 좀 조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돌아보면 지금 39 된, 예, 성인이 된 지금 저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자퇴였다라고 보고 싶어요.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겪게 되는 어떤 우여곡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머니랑도 본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계기가 엄마를 위해서였는데 또 어머니랑도 막 10대 시절 때 불화하게 지내요. 어머니는 어머니도 한 성깔 하시는 분이시고 나도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당한 어떤 처사에 대해서 내 할 말 다 하는 아이였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어떤 처우를 받으면 분통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근데 엄마가 어떤 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면은 기분이 되게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본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아, 내가 그럼 알아서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엄마는 돈을 아끼겠다고 말을 한 말인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의 저를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로 예, 칼 같은 말들이 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그건 막 20대가 돼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저의 유전자 속에서 욱하는 성향을 가장 극렬하게 끌어내는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10대 시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 시절 때 막 엄마랑 막 이제 불화하면서 지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는 더 못하게 되고요.
대학 진학도 나중에 못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20살 때쯤에 어, 예, 20살 즈음에 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회심하게 되죠.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예, 영적으로든 뭐 실제적으로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삶의 모든 걸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나의 인격이 쓰레기 같다는 것을 느끼고 내 인격을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선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새로운 꿈도 생기게 되고요. 뭐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죠. 뭐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랬어요. 뭐 얘기하다가 근데 제 얘기를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했군요. 가출팸 얘기. 예, 가출팸. 그래서 제가 원래 가출을 하게 된 적이 있었다는 그 사연 얘기하다가 제 10대 시절의 얘기들을 좀 뭐 그래도 가출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네요. 제 어린 시절은 이랬어요. 이 얘기 말고도 다른 어린 시절들이 있겠는데, 그 가출을 하는 상황과 관련된 불우한 어린 시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사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도우셨다라고 느꼈어요. 나중에 그 시절을 돌아볼 때, 원래 저 중국집에서 알바하면서 계속 쭉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 중국집 사장님들은 좋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냈으면은, 물론 제 성정상 그때 알바를 하면서도 원래 검정고시를 보고 막 그럴 계획들이 있었어요. 뭐 일주일밖에 없었지만 나는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나중에 준비를 해서 볼 거고,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돈을 벌어서 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잘 살아갈 거야 하는 뭐 그런 굳은 의지 같은 게 있긴 했었어요, 당시에.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때 신앙도 사실 별로 없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를 텐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엄마 곁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물론 10대 시절 엄마랑 좀 불화하는 관계 속에서 다투었다가 뭐 알바도 하고 뭐 주유소 알바, 뭐 커피숍 알바, 레스토랑 알바 뭐 그런 거 하면서, 예,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뭐 대학 진학을 못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시절이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떠한 실상들을 대단히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절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20세 이후부터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지금 돌아볼 때 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큰 방향을 잡고 삶의 걸음을 걷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어릴 때 고생,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랬는데,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예, 저도 뭐 사서 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 우여곡절들, 예, 그것들이 저를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겠다고 보기 힘들어요. 인격은 비틀어졌거든요. 그 10대 시절에 저는 인격은 비틀어졌고 어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라던가 어떤 애정에 대한 결핍들, 예, 굶주림들, 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사실은 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하죠. 저 스스로를 반성케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 부족함들을 성경 속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들의 참된 의미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어떤 진리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 평하긴 뭐하지만 성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20대 시절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셨다. 되게 힘든 시절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됐던, 뭐 육체적으로 됐던, 뭐 환경적으로 됐던, 환경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또 제 정신이나 내면의 세계가 맞닥뜨려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힘든 거라는 것들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다 맞닥뜨리고 겪게 된다는 거. 예, 그런 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저만 힘든 건 아니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라던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성숙의 자양분으로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늘 멘토 같은 역할,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 가출팸의 어떤 실상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동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마동석 씨가 여기서 형석이라는 인물을 이제 역할을 하는데, 직업이 노래방 운영자인데, 이제 노래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글쎄요, 대부분의 노래방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노래방을 안 가거든요. 예,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고 뭐 거의 안 갔습니다. 예, 인생 전 중3 때 오히려 많이 갔어요. 노래방을 중3 고1 아니 중3이 아니구나. 중3 고1 고2 고3까지 예, 학창 시절 때 오히려 많이 갔고요. 20살에 이제 신앙으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 노래방은 거의 안 가고, 뭐 30살쯤인가 31살인가 그때 사회인 야구를 조금 하면서, 그 사회인 야구 하는 같이 아저씨들 형님들이 같이 노래방 한번 가자고 하셔서 그때 한 번 정도 그냥 남자들끼리 한 서너 명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노래 부르는 정도 한번 갔다가도 아 참 별로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또 안 갔던, 뭐 그러니까 안 가죠. 예. 그렇지만 잡지라던가 혹은 인터넷 신문이나 연예면이나 뭐 어떤 시사 뉴스나 신문들을 통해서 노래방과 어떤 주점들이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20세 때 알바를 하는 것 중에 단란주점, 그리고 예, 그런 웨이터들, 그런 곳에서 이제 유흥주점 중에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유흥업계에 대해서는 또 잘 아는 게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이 마동석 씨가 수행했던 그 역할이 그 노래방 사장인데, 예, 그런 유흥업소 쪽의 일들 좀 알고 있는데, 예, 보도라고 하는, 예, 보도라고 하나요? 여기선 근데 보도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아가씨들을 공급하는 거죠. 이 노래방 사장이 이제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오히려 영화가 항상 보여주는 거는 현실보다는 더 적다는 거 항상. 예, 물론 더 영화가 더 극적으로 더 나아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실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의 그것보다는 덜하다는 게 그 실제 종사자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래서 시사적으로 저는 좀 의미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출 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가출 청소년이라는 건요, 지금 오늘날에만 비단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다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출팸이라는 것이 되게 뭐랄까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땠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 있긴 했었겠죠. 가출팸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긴 했을 텐데 지금은 이게 더 조직적으로 뭔가 성매매라는 것과 또 결부가 되면서,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가출을 하고 나면은 일단 돈이 없어서라도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출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유흥업소 같은데 잘못 붙들려 가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을지 모르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웨이터가 된다던가 또 다 마찬가지로 유흥업소라던가 조폭이라던가 뭐 그런 데 빠질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더 그런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가출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유의 어떤 하나의 삶의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원조 교제라던가 성매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불우한 가정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진이나 어떤 이제 나쁜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 양상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결부돼서 나중에는 비행 청소년과 그리고 가출팸,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정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쵸? 그건 돈 많은 집이나 돈 적은 집이나 매 한 가지거든요. 예. 불륜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은 이 사회의 현실이니까요. 예.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들이 있지만, 예. 외도를 하는 그런 부부들이 그토록 많고요. 남자도 외도를 하고 여자도 외도를 하고, 그런 것이 만연화되어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 화목한 가정이 과연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좋은 걸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존경하는 만한 부분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대단히 많다는 거. 이혼율이 50%인가요? 이제 황혼 이혼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혼 1위의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살은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혼까지 가지 않은 상태의 불우한 가정들도 대단히 많을 거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뭔가 늘 되게 많은 마음의 상처와 인격적인 결함들을 어떤 잠재적 요소로 간직한 채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상당수는 가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출을 한번 시작했을 때 예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그나마 좀 나았는데, 지금은요, 가출하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요. 물론 나쁜 방식이든 좋은 방식이든 가릴 것 없이요. 여자는 성매매가 있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애들이랑 같이 팸을 이뤄가지고, 예, 여자에게 성매매 시켜가지고 그 성매매하는 남성을 협박해가지고요 돈 뜯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범죄 조직화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출산율도 적어지고 있고요. 물론 저희 가정도 출산의 계획은 없습니다. 예. 사회가 이 모양인데 이런 나라에서 자식 낳아서 무슨 희망을 보겠다고요. 예. 나는 자식을 낳으면 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 분신 같은 존재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너무 험난하고 너무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걸 내 삶을 통해서 내 부모들의 세대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전 세계라고 하는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곳이 참 인간이 참 지옥같이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너무 여실히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냐고요. 전 그걸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안 낳는 거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되게 온화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어떤, 예, 내재적으로 삐뚤어질 수 있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은 게 인간 스스로도 있는데, 사회 문화적으로도 너무 인간을 악하도록 혹은 인간을 공격적으로 공격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 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다. 이 영화 두 남자, 어떤 이제 이 네이버 영화 쪽에 평점 뭐 댓글 남긴 거 보니까 악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공조라는 영화는 성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영화는 악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석이 형, 마동석 씨죠. 동석이 형 제발 이런 거 찍지 마요. 공감 182. 베스트에 1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댓글은 영화 보는 내내 불편하네요. 소화 안 되는. 난 왜 사이다를 사오지 않았나. 돈을 떠나서 시간이 아까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어두움에 있는 불편함의 요소들을 같이 보고 느끼고, 예, 그런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봐요. 또 하나 댓글. 뭐 하자는 영화? 왜 만든겨? 예. 저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작가나 혹은 감독의 바람은 없었을까요? 네. 또 하나의 댓글. 처음부터 끝까지 진일이 최민호 때문에 암 걸리는 영화. 보는 내내 진일이라는 캐릭터는 왜 이리 짜증만 유발하는 캐릭터인지. 생각 없는 행동으로 몇 사람이 피해보는지 모르겠네.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개연성도 없고 그냥 진일 때문에 안 걸리는 영화. 예.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는 어떤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어떤 캐릭터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대를 뭐 겪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뭐 저는 그 질풍노도 뭐 사춘기 시대 뭐 시기 뭐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뭐 질풍노도는요 뭐 인간은 다 질풍노도의 내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른도 가지고 있고요. 노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욱하면은 사회에서 막 쌈박질하고 술 먹고서 쌈박질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만 질풍노도 있나요? 다 있죠. 다만 사회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하고 서로들 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청소년들은 그걸 절제를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 진일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비행 청소년 혹은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청소년 혹은 가출 패배 리더를 맡고 있는 청소년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가출 팸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차량 터리범인가요? 예, 그런 걸 하면서 지낼 수 있겠어요. 어찌하든 그래도 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좀 더 지능적으로 하겠죠. 예. 근데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가출팸에서 리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출팸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개념 없이 또한 아무런 어떤 성숙한 사고나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때론 즉흥적으로 행하는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뭔가 사건이 더 진행되고 악화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오히려 이렇게 암 걸릴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안 걸릴 만한 상황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범죄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그런 영화를 본다면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볼 때 성숙한 어른들이라면, 성숙한 이 사회의 시민들이라면 나는 이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사회적인 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직업이나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이나 그 공간에서, 그리고 내 직업이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어떤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이라면 공무원도 있겠고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요. 그런 분야라면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역할을 다 하면 좋겠죠. 예, 그 다음 댓글엔 또 그래도 칭찬 댓글이 좀 있네요. 오늘 보고 왔는데 민호의 연기력을 진짜 감탄할 수준이고 마동석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김재영의 양아치 연기가 제일 인상 깊었네요. 노브레싱에선 별로였는데 여기선 눈빛부터가 달라서 등장하는데 김재영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김재영 화이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요 관객 수가 별로 없었어요. 이 영화가 2016년 11월 30일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바로 어제 10월 1일자인가요? 그때까지의 누적 관객수, 두 남자의 관객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6만 365명입니다. 예, 그러네요. 일단 관객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이 영화는 저는 되게 나름 의미가 있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미도 있고요. 물론 온 가족이 같이 볼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폭력성도 있고 또 어떤 성적인 예, 그런 문란한 뭐 약간 그런 소재도 다루고 있고요. 어쨌든 성매매를 다루고 있는 영화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네,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조망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착하고 선한 생각 사람들은 혹은 착하고 뭔가 반성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안 보고 보더라도 오히려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자식 저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평가질을 하면서 예, 오히려 혼수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네가 가출 청소년으로서 뭔가를 해보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차량 토리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응? 뭐 그런 식으로요. 노래발 영업주 사장, 너 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응? 마동석 너무 착하잖아, 너.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 사회에서 더 악당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렇게 혼수질을 할 만한 약간 반성이랑 뉘우침이랑은 거의 관계없는 예, 그렇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요, 이 영화를 착한 사람이 만약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암적인 역할을 암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에 씨앗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반성할 수 있겠죠. 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 저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나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반성에 대할 사람들은 뉘우쳐야 될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영화라는 것의 한계겠죠? 근데 반성하지 않을 사람, 뉘우치지 않을 사람들은요, 영화가 아니라 혹은 다큐가 되었던, 혹은 어떤 교육적 영상이 되었던, 혹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영화가 되었던, 그 무엇으로도 쉽게 그렇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아, 정말 정말 나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았구나. 타인을 아프게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구나. 그 고통이 이렇게 절절히 아픈 것이구나를 자기 심정적으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때는 계기가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예. 그나마 영화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각 인간 스스로 마음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선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착한 것과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어떤 선한 바람과 꿈과 욕망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남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재미도 있었습니다. 마동석 씨가 비록 악역을 맡았지만 이 영화에서도 깨알 애드리브를 합니다. 그 뭐 빵 터지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깨알 애드리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재미가 없고 막 썰렁한 그런 애드리브도 아니에요. 그 마동석 씨만의 어떤 특유한 그 훈훈하고 약간 뭐라 할까요? 푸근하다랄까요? 그런 애드리브나 개그의 요소가 좀 있어요. 그만해. 그래서 마동석 씨가 뭐라 그럴까요? 본래 전문 연기자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동석 씨가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훈훈한 재미들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죠. 예. 이 영화도 사실 그런 장치가 살짝 그래도 마동석 씨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런 훈훈한 깨알 약간의 웃음 코드는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언급드린 부분들이 같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저를 비롯해서요. 진정한 어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린 다 사실 사춘기 아닙니까? 사람은요, 인간은요, 성장하고 자라면서 진정으로 뭔가 깨닫고 성숙하기 전까지는 어른이라고 불리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외양은, 나이는, 그 겉모습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사실은 다 청춘이고 사춘기이고 혼돈이고 갈등이고 때로는 고독함이고 외로움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상적인 주입을 있을지 사상적인 주입이나 어떤 문화와 사회가 가져다주는 나이가 가져다주는 것에 자기 스스로 골몰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실상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저는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20살 이상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라면 60세? 70세의 노인과 다를 것이 없는 대접과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유교적인 이 나이 문화, 나이 깡패, 이 문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존경이라든지 그리고 나를 더 네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려면 본인이 잘 대하십시오.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하시고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존경 혹은 존중을 받을 만한 어른이 되고 싶으면 그만한 행동, 그만한 생각, 그만한 말들을 평상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요 나이 대접을 해줄 만한 젊은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서요. 그냥 어린 친구들에게도 그냥 편하게 뭐 말하고요. 그리고 편하게 절 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저는 너무 극진한 예우라던가 극진한 말과 행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존중하는 정도로만 말을 하죠. 예의를 갖추는 정도 선에서. 근데 저에게 뭐랄까요? 오만하게 무시하는 듯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는 편입니다. 예.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을 더 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똑같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날 대하는 방식처럼 내가 그를 대할 때 그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대할 때 기분이 나쁘구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그러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진 않는데 가끔 그러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요. 오만한 사람들한테 같이 오만하게 대해줄 때 있어요. 예. 그래서 종종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저를 버릇없는 놈이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개의치 않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저에게 더 존중과 뭐랄까 쟤는 괜찮은 놈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남자 영화 리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영화 리뷰를 올릴 때는 밤 11시쯤일 텐데요. 예, 숙면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만 물러갑니다.